안녕하세요. 배심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인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와 그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인데 짧은 시간에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전교 1, 2등을 다투면서 선의 경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딱 봐도 화목한 집에서 자란 친구와 다르게 저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억 속에 없었기 때문에 따로 기억이 없고 어려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현장직을 하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한 두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이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학교에서 받는 지원금 등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난이 부끄럽긴 했지만 일부러 숨기진 않았어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온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늘 집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독서실에 갈 돈도 없었기에 단칸방에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지요. 그 친구는 여유가 되었지만 저를 위해 같이 상을 펴놓고 공부를 해주는 그런 착한 친구였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서로 모르는 건 알려주고 의지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며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위로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고 동네에서 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시기와 질투를 느낄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고2 가을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간 아버지가 월세를 꽤 안 내었다며 방은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두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저에게 월세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다는 게, 가난하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가 친척 하나 없었고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당장에 학교부터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을 비관하면서 일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고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서 막노동을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과 친구가 찾아와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단발성 도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집 구해줄 때까지 내 방에서 같이 지낼래? 뭐? 네 방에서? 그래, 내 방에서. 아니야, 괜찮아. 너희 가족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같이 지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말도 안 되죠. 친구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지내는데 말이 되나요? 싫다고 했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동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북하다고요. 알아요. 동정이 아니라는 거. 친구는 학업을 포기하려는 저를 말리고 싶었던 거겠죠. 친구는 저를 수없이 설득을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당분간 친구와 같이 지내도 좋다면서 당신들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많이 지쳐 있던지라 간단한 짐을 꾸리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 1년 동안 자주 왕래를 해서 가족들과는 많이 친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친구와는 같이 등하교 하면서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잡는데 친구의 아버지의 조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네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네 인생은 앞으로도 수없는 포기와 차질이 생길 거다. 주변에서 도움을 줄 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나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공부를 했고 대학을 다녀서 어렵게 8년 만에 졸업을 했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니 취업도 잘 되고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이 되더라. 네 인생은 네가 설계하는 거야. 네가 잘하는 게 공부인데 왜 공부를 포기해?
주변에 도움이 절실할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받으면 되는 거란다. 친구의 가족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이질감과 불편함이 없이 지내게 해주었고 친구와 같은 용돈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제게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당신들께서 제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때 이후로 제 마인드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려던 저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를 했고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전에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도 없더군요.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내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걸 아셨을 텐데 이렇게나 연락이 안 되는 게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돈 벌어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친구네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1년간 번 돈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했고 가해도 하고 야간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연구직으로 초봉이 꽤 높은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친구 또한 취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면서부터는 어버이날이나 명절을 앞두고 친구네 종종 들렀어요. 특별한 날은 같이 저녁도 먹고 제 생일이 되면 꼭 저를 불러서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부모 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구나. 평생 이분들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이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친구랑 함께 잘 어울리기도 해서 저도 동생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동생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나니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의 동생은 제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보였고 그 마음을 친구가 눈치를 챘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그럽니다. 자신의 동생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그 말에 난감해하는 제게 친구는 저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오빠로서 동생의 짝이 저라면 자신은 저희를 응원한다고요.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혹여라도 둘 사이가 갈라지면 우리의 우정 역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 걱정뿐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1년간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계속 이끌리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해서요. 그렇게 2년을 몰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저의 교제를 이야기하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친구 집으로 가던 그 마음과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많이 복잡했습니다.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았고 혹여나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친구도 잃고 친구의 부모님도 잃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껏 긴장해 있는 제게 어머니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너희 둘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 우리 딸이 사귀는 친구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누군가 궁금했거든. 그런데 너라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야. 그래도 우리가 너 봐온 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중 3년은 내가 해준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당황함이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고.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마음도 같은 거라면 둘이 결혼해.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야. 그때 온몸에 전해지는 전율은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맨날 은혜 갚는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더니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갚으면 되겠네. 라고 짧게 말씀을 하시며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사람 구실하게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족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부모님께 평생을 갚으면서 아내와 잘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진짜 가족이 된 우리는 가족 모임도 자주 하고 형님이 된 친구와도 잘 지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내와 결혼을 하던 그 날이었습니다. 비록 부모 없이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이미 제게 부모는 장인 장모님이었고 내 형제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다 작년 겨울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로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굳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죄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족인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족이라 우리가 가족이었던가요? 마침 형님 내외랑 식사를 하던 중이어서 연락받은 지방의 경찰서로 형님과 내려갔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때보다 훨씬 야유어있던 초췌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아버지는 같이 일용직을 하던 동료의 돈을 갚지 못하여 그 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잡혀오신 거였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미성년자였던 나를 외면했으니까요. 바로 장인 장모님께 이 일을 얘기했고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합의금을 드리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뒤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온 제 앞에 나타나서 이제 안정된 제 삶을 이렇게도 다시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아내에게도 연락을 했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집에 와 있다고 빨리 집에 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곧장 반차를 내고 집에 가니 아버지는 짐 하나를 떡하니 거실에 던져두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내 방 하나 내줘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놈아. 아들놈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기를 어딜까?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내 살집 하나 마련해 주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 아들아들 하는 겁니까? 내가 댁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 아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살다 이제 와서 뭐라고요? 아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나가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도 내가 너 걷어둔 시간들이 있는데 너도 그만큼은 나한테 해야 할 거 아니야? 말이 도통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는 것도 힘들고 비참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날 버렸고 지금은 날 파먹으러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그날은 아버지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고 당분간 여관에서라도 지내라고 회유와 협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래도 당신 아버지인데 정말 가실 곳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사는 건 자신이 없고 작은 집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드릴까? 아니, 그러면 다시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올 거야. 나는 그 인간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당신도 나 없을 때 찾아오면 열어주지 말고 계속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 절대 열어주지 마.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연락은 모두 차단을 했는데 한동안은 나타나지 않던 아버지가 보름 만에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필 그날은 장모님께서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장인 어른이랑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런 날 아버지란 사람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더라고요. 누구지? 누군데 문을 안 열어주고.
주저하면서 저는 아버지라고 아마 돈 뜯으러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치부를 다 들킨 것 같아 너무 힘들더군요. 그때 장인어른이 성큼성큼 나가더니 누구신데 우리 아들 집에 이렇게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십니까? 이 양반이 여기 우리 아들 집이요. 당신 누구야? 나 김장수 애비 되는 사람이요. 미쳤구만. 내가 김장수 애비인데 어딜 남의 아들을. 아버지는 밀고 들어왔고 장인어른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당신이 아버지냐면서 아버지에게 쏟아내시자 아버지는 내 아들 빼앗아서 살고 있었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찾으러 왔소. 아이 그럼 잘 됐네. 제가 우리 집에서 고2 겨울부터 살았습니다. 갈 곳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살게끔 해주었어. 우리 집에서 3년을 살았고 내가 매달 용돈을 주고 아내가 도시락을 싸우고 밥도 해줬지. 당신이 아비로서 못한 거 우리가 해줬다고. 그거 다 돈으로 값을 매길 테니 돈 가져와요. 그거 다 갚아내면 그럼 아들 돌려줄 테니. 내가 이 아이 품었을 때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은 거요. 얘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랑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다 품고 애들 결혼시켰어.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른 애 앞에 왜 이런 꼴로 나타나서 내 아들 마음을 멍을 들게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야? 돈 가져와! 장인어른의 기세에 아버지는 욕을 하면서 돌아가시더군요. 그 뒤에 장인어른은 혹여나 제 아버지께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느냐며 저를 데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따로 연락은 없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궁금하기도 했지만 언제 찾아올까 싶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라고 그렇게 사라진 아버지를 어떻게 제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용서를 하는 게 저에게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용서요. 용서가 될까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